제 이름은 김서아, 32살입니다. 제 친언니가 제가 피를 흘리는 모습을 그저 지켜만 볼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릴 적 나리 언니는 저의 보호자이자 길잡이였습니다. 언니가 성훈 오빠와 결혼했을 때 저는 그를 가족으로 진심으로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파트 중도금 대출 보증을 서달라고 했을 때 저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그 거절이 제 어깨를 탈골시키고 얼굴에 피가 흐르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 와중에 언니는 차갑게 말했죠. 그냥 보증 서줬으면 됐잖아.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알려주시겠어요? 만약 가족에 대한 의리와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던 경험이 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나리 언니와 저는 5살 차이로 인천의 평범한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언니는 항상 놀이터에서 저를 챙겨줬고 숙제를 도와줬으며 저를 놀리는 아이들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부모님은 저희를 위해 열심히 일하셨지만 부유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고등학교 경제 선생님이셨고 어머니는 동네 병원의 간호사셨습니다. 부모님은 저희에게 강한 가족의, 교육의 중요성, 그리고 현명한 금융 습관을 심어주셨습니다. 항상 6개월치 생활비는 저축해둬야 한다. 아버지는 저희의 첫 통장을 만들어주시며 항상 강조하셨죠. 그리고 절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위험을 감수하지 마라. 그 가르침은 제 마음 깊이 새겨졌습니다. 나리 언니는 돈에 대해 조금 더 자유분방한 편이었지만 돈에 대한 가치관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10대 시절 내내 무척 가까웠습니다. 저는 언니의 자신감과 사교적인 상황을 쉽게 헤쳐나가는 모습이 부러웠고 반면에 저는 더 내성적이었습니다. 언니가 대학에 가기 위해 집을 떠났을 때 저는 며칠 밤낮으로 울었습니다. 밤늦게까지 나누던 대화와 저를 지켜주던 언니의 존재가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4년 후 저도 언니를 따라 대학에 진학했고 장학금을 보충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전공을 2번이나 바꾼 언니와 달리 저는 조직구조와 경영에 매료되어 경영학을 꾸준히 공부했습니다. 졸업 후 저는 한 마케팅 회사의 신입사원으로 입사했고 꾸준히 노력한 끝에 29살에 사무실장이 되었습니다. 경력이 쌓이면서 꾸준히 저축할 수 있었고 작년에는 제 인생의 큰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괜찮은 투룸 오피스텔을 제 명의로 분양받은 것입니다. 크진 않았지만 온전히 제 것이었고 제 경제적 원칙이 이루어낸 가시적인 증거에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나리, 언니는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여러 직업을 전전했지만 딱히 자기 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3년 전, 언니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성훈 오빠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급속도로 발전했고 6개월 만에 약혼했습니다. 결혼식은 작았지만 사랑스러웠고 저는 언니의 가장 가까운 친구로서 저희의 유대감에 대한 진심 어린 축사를 하며 성훈 오빠를 가족으로 환영했습니다. 처음에는 성훈 오빠가 언니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매력적이었고 언니를 끔찍이 아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통신회사 영업직으로 일했는데 성과급에 따라 수입이 불안정했지만 두 사람은 잘 꾸려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리 언니는 한 편집샵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했는데 돈 때문이라기보다는 직원 할인과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아서라고 적어도 당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언니가 결혼한 후에도 저희 가족은 계속 가깝게 지냈습니다. 주말마다 부모님 댁에서 저녁을 먹는 것은 전통으로 남았고 명절은 항상 함께 보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언니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한때 구제샵에서 쇼핑하며 싼 물건을 잘 찾는 것을 자랑스러워했던 언니가 이제는 명품 브랜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실용적인 경차를 보며 더 고급스러운 차로 바꾸라고 권하기도 했습니다. 성훈 오빠는 종종 대화의 주제를 돈 문제로 돌렸습니다. 제 연봉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거나 제 오피스텔의 시세에 대해 언급하곤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의 영업직, 배경과 재테크에 대한 관심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위험 신호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처제, 나랑 나리랑 투자용 부동산 좀 알아보고 있어. 6개월 전 어느 주말,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진정한 분은 부동산에서 나오는 거지. 부모님은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서로 눈빛을 교환하셨습니다. 나중에 아버지는 조용히 제게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투자는 지식과 신중함이 필요하단다. 성훈이가 뭘 하는지 잘 알고 있기를 바랄 뿐이다. 그 무렵 저는 현우 씨와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사무실 건물에 좀도둑이 들었을 때 출동했던 경찰관이었죠. 그는 친절하고 한결같았으며 저처럼 삶에 대한 현실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훈 오빠는 이상하게 현우 씨에게 경쟁심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종종 그의 말을 끊거나 그의 직업을 한계가 명확하다며 무시하곤 했습니다. 현우 씨도 이런 행동을 눈치챘지만 저를 위해 정중하게 충돌을 피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이미 앞으로 일어날 일의 기반이 다져지고 있었던 겁니다. 성훈 오빠는 자신의 실제 재정 상황으로는 뒷받침할 수 없는 번영의 이미지를 만들면서 제 재정 상태를 가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언니는 물질적 소유가 성공을 의미하고 가족 관계는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라는 그의 세계관에 점점 더 얽매여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화로웠던 가족 모임은 불과 4개월 전 제 32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작은 저녁 파티를 열어주셨고 나리 언니는 우리가 어렸을 때 서로에게 장신구를 만들어주던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아름다운 수제 팔찌를 선물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물질적 가치보다 감성적인 연결을 소중히 여겼던 옛날의 언니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 시점부터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빨리 악화될지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우리 가족을 산산조각 낸 그 요청은 평범한 화요일 저녁에 찾아왔습니다. 나리 언니가 들뜬 목소리로 전화해서 자기들 아파트로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엄청난 소식이 있어. 언니는 기쁨에 차서 말했습니다. 서아, 네가 제일 먼저 알았으면 해. 저는 혹시 아기를 가진 건가 싶어 와인 한 병을 들고 도착했습니다. 아파트는 눈에 띄게 깔끔했고 촛불이 켜져 있었으며 호화로운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성훈 오빠는 유난히 세심하게 제 의자를 빼주고 저녁 내내 제 와인잔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소식이 뭔데? 제가 언니가 디저트를 내오자 물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수제 티라미수였습니다. 성훈 오빠와 나리 언니는 눈빛을 교환하더니 그가 휴대폰을 꺼내 멋진 2층짜리 타운하우스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넓은 테라스와 잘 가꿔진 잔디밭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우리 드림하우스를 찾았어. 나리 언니가 눈을 빛내며 설명했습니다. 방이 4개에 최고급 주방도 있고 안방 욕실에는 진짜 멋진 욕조도 있어. 와, 진짜 멋지다. 저는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진지하게 살 생각이야? 생각만 하는 게 아니지? 성훈 오빠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제 청약을 넣었는데 오늘 아침에 당첨됐어. 저는 디저트를 먹다 거의 사례가 들릴 뻔했습니다. 사진 속의 집은 그들의 현재 직업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 적어도 수억 원은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성훈 오빠는 제 표정을 읽었나 봅니다.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 다음 달에 엄청난 승진을 앞두고 있어. 지역 본부장 자리가 거의 내정됐거든. 승진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성훈 오빠는 언니와 결혼한 3년 동안 회사를 2번이나 옮겼고 매번 전략적인 이직이라고 설명했지만 그가 예상했던 성공을 거둔 적은 없었습니다. 그거 좋은 소식이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장음은 언제 치르는 거야? 사실 그래서 너랑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야. 나리 언니가 테이블 너머로 제 손을 잡으며 끼어들었습니다. 문제는 성훈 오빠가 최근에 이직해서 은행에서 대출에 추가 담보를 좀 요구하더라고. 제 속이 갑자기 답답해졌습니다. 성훈 오빠가 말을 이었습니다. 처제는 신용 점수도 아주 높고 은행이 좋아하는 안정적인 직장 경력도 있잖아. 그냥 대출의 보증인으로 공동 서명만 해주면 돼. 정말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야. 재정적으로 기여할 건 전혀 없고. 그들이 이 엄청난 요청을 너무나 가볍게 제시하는 방식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증인이 된다는 것은 만약 그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제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성훈 오빠의 불안정한 직업과 분수에 넘치는 소비 습관을 고려할 때 이것은 결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아주 큰 결정인데 저는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좀 줄 수 있을까?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성훈 오빠의 얼굴에 짜증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금세 미소로 그것을 감췄습니다. 물론이지. 하지만 우리가 묶어놓은 대출 금리를 유지하려면 다음 주까지는 은행에 알려줘야 해. 집으로 운전해오는 내내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아버지의 재정적 경고가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대출 보증인이 된다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사하는 데 하루를 보냈습니다. 알면 알수록 저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만약 언니와 성훈 오빠가 대출금을 연체하면 제 신용도도 손상될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완전히 채무 불이행을 하게 되면 저는 그들의 빚을 책임져야 했고 제 집과 저축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재무 설계사인 이수진 씨와 상담을 예약했고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엄청난 위험이에요. 그녀는 경고했습니다. 서아 씨가 말해준 그들의 재정 상황과 직업 이력을 보면 저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싶네요. 그 저녁 식사 후 3일 뒤 저는 성훈 오빠 없이 합리적인 대화를 나누고 싶어 언니에게 커피를 마시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카페에서 만났고 저는 조심스럽게 주제를 꺼냈습니다. 언니, 내가 보증인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봤는데 성훈 오빠가 말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책임이 따르는 일이더라. 나리 언니는 천천히 라떼를 저었습니다. 무섭게 들리는 거 알아. 하지만 우리가 널 나쁜 상황에 처하게 할 리 없잖아. 서아야, 성훈 오빠는 정말로 그 승진을 하게 될 거야.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어떡해? 만약 승진이 안 되거나 둘 중 한 명이 아프기라도 하면 나는 그냥 만일의 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이해하고 싶을 뿐이야. 제가 물었습니다. 또 시작이네. 항상 최악의 상황만 생각하고. 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냥 우리를 믿어줄 순 없어? 나를 믿어줘. 이 집은 우리가 가정을 꾸리는데 모든 것을 의미해. 언니를 믿어. 저는 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이건 사업이고 가족과 큰 재정적 약속을 섞는 건 복잡해질 수 있어. 다른 방법은 없을까? 예를 들면 성훈 오빠가 실제로 승진을 확정할 때까지 몇 달 기다린다든가. 실망감이 언니의 얼굴에 어렸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걱정 이해해. 성훈 오빠랑 다른 대안에 대해 이야기해볼게. 대화가 잘 풀렸다고 생각했지만 그날 저녁 제 휴대폰이 진동하며 성훈 오빠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나리한테 내 걱정 들었다. 동생이 언니의 행복을 응원해줄 줄 알았는데 피는 물보다 진하다더니 그건 아닌가 보네. 그 수동 공격적인 메시지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주 일요일에 부모님 댁에 모였을 때 성훈 오빠는 눈에 띄게 차가웠고 제가 말을 걸 때마다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나리 언니는 중간에 끼어 남편과 불안한 눈빛을 교환하면서 평범한 대화를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저녁 식사 중에 저는 두 사람 모두에게 제 입장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더 작은 찻집을 구하거나 그들의 재정 상황이 더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과 같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우린 계산 다 해봤어. 성훈 오빠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우린 이 집을 감당할 수 있어. 그냥 은행의 형식적인 절차를 만족시키기 위해 내 서명이 필요한 것뿐이야. 계산을 다 해봤다면 그럼 예산 내역을 보여줄 수 있겠네. 제가 제안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상황을 더 편안하게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될 거야. 이제 우리가 너한테 증명까지 해야 하는 거야? 성훈 오빠의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습니다. 내 언니만으로는 보증이 안 되는 거냐고. 부모님은 걱정스러운 눈빛을 교환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헛기침을 하셨습니다. 재정적인 결정은 절대 서둘러서는 안 된다. 너희 모두 선택지를 고려할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구나. 시간 없어요. 성훈 오빠가 쏘아붙였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경쟁이 치열하고 이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날 저녁이 끝날 무렵 나리 언니는 저를 뻣뻣하게 껴안았습니다. 난 너를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녀가 속삭였고 그 목소리에 담긴 상처가 제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나중에 어머니가 제 차까지 바래다 주셨습니다. 조심하렴 서아야. 어머니는 조언했습니다. 아빠랑 나도 성훈이가 자기 뜻대로 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걸 느꼈어. 네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게 정말 네가 옳다고 믿는 일인지 확인하렴. 그날 밤 저는 현우 씨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의 걱정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서아야, 이건 좀 위험 신호가 보이는데 그가 말했습니다. 재정적으로 얽히는 건 종종 통제적인 관계의 첫 단계가 되기도 해. 그냥 조심해, 알았지? 그리고 네가 불편한 일에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내 언니에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같지는 않다는 걸 기억해. 그의 말은 제 결심을 굳혀주었습니다. 저는 나리 언니와의 관계를 지키려고 노력하면서도 제 자신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그 균형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이 될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나리 언니와 저 사이에 불편한 침묵이 흐른 채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점심이나 주말 쇼핑을 제안하며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짧고 애매한 답변만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요일 아침, 제가 부서 회의를 준비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아야, 나야. 나리 언니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금요일까지 답변을 달래. 성훈 오빠랑 나 인내심 있게 기다렸지만 네가 우리를 도와줄 건지 아닌지 알아야겠어. 나 정말 많이 생각해봤어. 저는 조심스럽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그 정도의 재정적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위험? 무슨 위험? 그녀의 말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이건 위험에 관한 게 아니야, 서아야. 이건 가족 간의 의리에 관한 문제야. 내가 대학교 때 네 차 수리비로 30만 원 빌려줬던 거 기억나? 난 질문도 안 하고 위험 걱정도 안 했어. 단기 소액 대출과 30년짜리 주택담보대출 보증을 비교하는 것은 너무나 터무니없어서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답을 하기도 전에 언니는 계속했습니다. 엄마 아빠도 실망하셨어. 우리를 서로 도우라고 키우셨는데. 이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두 분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럴 필요도 없지. 가족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명백하잖아. 그녀는 쏘아붙였습니다. 성훈 오빠는 내 남자친구가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 같대. 현우 씨는 원래부터 성훈 오빠를 안 좋아했잖아. 대화는 더욱 악화되었고 결국 언니는 울음을 터뜨리고 저는 죄책감과 조종당하는 느낌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바로 부모님께 전화했고 예상대로 부모님은 제 결정에 실망감을 표현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언니와 성훈 오빠에게 제 선택을 존중하라고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다음 단계의 압박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이틀 후 제가 새로운 행정보조원 채용 면접을 보고 있을 때 안내 데스크에서 방문객이 왔다고 연락했습니다. 로비로 나가보니 나리 언니와 성훈 오빠가 마치 업무회의에서 온 것처럼 정장을 차려입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랑 얘기 좀 해야겠어. 성훈 오빠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기다릴 수 없어. 제 직장이라는 것을 강하게 의식하며 저는 그들을 작은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저 오늘 면접 중이에요. 뭐가 그렇게 급해요? 성훈 오빠가 테이블 위에 서류철을 올려놓았습니다. 대출 서류 가져왔어. 네 서명만 있으면 더 이상 너를 귀찮게 하지 않을게. 저는 언니한테 제 결정을 말했어요. 저는 목소리를 평정하게 유지하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변하지 않았어요. 성훈 오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집이 우리에게, 네 언니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기나 해. 이건 우리의 미래, 우리 가족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건 이해하지만 다른 집도 있고 보증인이 필요 없는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우리는 다른 방법을 원하지 않아. 그의 목소리가 커져서 저는 동료들이 들을까봐 불안하게 문 쪽을 쳐다봤습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집이고 우리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 우리가 있어야 할 동네야. 정말 네 미래의 조카들이 안전하게 자랄 곳을 빼앗을 셈이야. 감정적인 조종은 이제 노골적이었습니다. 나리 언니는 조용히 앉아 성훈 오빠가 공격을 주도하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그 말은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서아야, 네가 나를 위해 이 한 가지를 해줄 수 없다면 우리 관계를 다시 생각해봐야 할지도 몰라. 자매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거잖아. 저는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나리 언니, 이건 언니를 돕고 싶지 않다는 게 아니야. 우리 모두를 보호하는 건전한 재정적 결정을 내리자는 거지. 너를 보호하는 거겠지. 성훈 오빠가 비웃었습니다. 항상 자기 자신부터 챙기잖아, 안 그래? 그들이 마침내 떠났을 때 저는 떨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현우 씨에게 전화해서 그 습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건 선을 넘고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재정적 약속을 강요하기 위해 감정적 협박을 사용하고 있어. 변호사와 상담하는 건 생각해봤어? 변호사? 그들은 가족이지 범죄자가 아니잖아. 제가 항의했습니다. 서아야, 재정적 강요는 실제로 존재하는 일이고 성훈 씨의 행동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어. 그냥 조심해, 알았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상호작용을 기록해두는 게 좋을 거야. 그 주말 부모님은 긴장을 풀기 위해 모두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나리 언니와 성훈 오빠가 도착한 순간부터 분위기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어머니는 일에 대해 묻고 동네 소식을 전하며 평범한 대화를 유지하려고 애쓰셨습니다. 디저트 시간에 나리 언니는 의도적으로 집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가족의 약속을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가 꿈에 그리던 집을 잃게 생겼어.
그녀는 저를 빤히 쳐다보며 선언했습니다. 아버지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나리야, 오늘 밤에는 이 얘기 하지 않기로 했잖니. 왜요?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서아가 이기적으로 굴고 있는데 모두가 그 주변을 맴돌고 있잖아요. 재정적 결정은 개인적인 거야. 어머니가 부드럽게 끼어들었습니다. 내 동생은 법적 약속에 대해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어. 그럼 엄마도 제 편을 드시는 거예요? 나리 언니의 목소리가 감정에 갈라졌습니다. 여기엔 편이 없어.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단지 사업적 결정에 대한 다른 관점만 있을 뿐이야. 성훈 오빠가 나리 언니의 어깨에 팔을 둘렀습니다. 가자 자기야. 누가 어느 편에 섰는지 명백하네. 네 동생은 소중한 재정적 안정을 지켰고 우리는 미래를 잃었지. 적어도 걔는 가족을 위해 어떤 위험도 감수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날 저녁은 그 씁쓸한 말과 함께 끝났고 언니와 성훈 오빠는 갑작스럽게 떠났습니다. 그들이 차를 몰고 떠날 때 어머니는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힘내, 얘야. 이건 정말 집 때문이 아니야. 저들에게 뭔가 다른 일이 있는 것 같아. 어머니의 직감은 옳았습니다. 그 다음 주 저는 제가 신청하지 않은 신용조에 대한 이상한 전화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제 은행에서는 제 계좌의 비정상적인 활동에 대해 연락해 왔습니다. 누군가 제 금융정보에 접근하려고 시도하고 있었고 저는 성훈 오빠가 협상의 여지를 마련하기 위해 정보를 모으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했습니다. 불안감은 잠을 이루기 힘들 정도로 커졌습니다. 현우 씨는 이 상황이 저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차리고 모든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사기 경보를 설정하는 등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취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평범한 가족 갈등이 아니야. 그가 경고했습니다. 성훈 씨는 재정적 절박함에 징후를 보이고 있는데 이건 위험할 수 있어. 명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 저는 제 재무 설계사와 다시 약속을 잡았습니다. 수진 씨는 업계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었고 제 허락을 받아 더 깊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서아 씨, 여기 심각한 위험 신호들이 있어요. 그녀는 회의 중에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박성훈 씨에게는 공개되지 않은 상당한 빚이 있습니다. 한도가 꽉 찬 신용카드가 여러 개 있고 추심 중인 개인 대출도 있으며 서아 씨 언니와 결혼하기 전에 주택담보대출 채무 불이행 기록도 있습니다. 만약 서아 씨가 그들의 보증인이 된다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위험을 떠안게 될 거예요. 이 정보는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나리 언니는 성훈 오빠의 재정 상태를 알고 있었을까? 이것이 그들이 제 보증에 그렇게 필사적이었던 이유일까? 제 언니는 남편에게 속고 있거나 아니면 이 정보를 저에게 숨기는데 공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보증 요청을 거절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언니와 성훈 오빠를 위해 정보 패키지를 준비하는데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기에는 보증인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안금융 옵션, 괜찮은 동네의 더 저렴한 주택 목록, 그리고 그들의 상황에 맞을 수 있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단지 거절하는 대신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제 자신을 재정적으로 보호하면서도 언니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것은 희망과 가족애에서 비롯된 접근 방식이었지만 성훈 오빠의 행동을 이끄는 절박함과 나리 언니가 남편에게 자신의 독립적인 판단력을 얼마나 내어주었는지를 심각하게 과소평가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폭발한 것은 조용한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막 언니와 성훈 오빠를 위한 정보 패키지 준비를 마쳤습니다. 탭으로 구분된 섹션과 강조 표시된 옵션이 있는 전문적인 파일에 정리했죠. 자료에는 보증인 대안, 안전한 동네의 저렴한 주택 목록, 어려운 재정 상황을 전문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 상담사 연락처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접근 방식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저 안 돼라고 말하는 대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었으니까요. 어쩌면 이것이 제 재정적 경계를 지키면서도 언니와의 깊어지는 균열을 메우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심지어 일을 하면서 나리 언니가 가장 좋아하는 태국 음식점에서 배달을 시켰습니다. 몇 주간의 긴장 끝에 편안한 음식이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요. 저녁 9시 30분, 문을 격렬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현관문, 외시경을 통해 보니 분노로 일그러진 성훈 오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나리 언니는 그의 뒤에 팔짱을 꼭 낀 채 긴장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김서아 문 열어.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성훈 오빠가 다시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것은 이웃에게 소란을 일으킬 것 같아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현우 씨에게 전화할까 생각했지만 그는 야간 근무 중이라 즉시 올 수 없었습니다. 잠시만요. 저는 재빨리 현우 씨에게 성훈 오빠 왔음. 매우 화난 상태라는 짧은 메시지와 함께 제 위치를 문자로 보낸 후 안전고리를 건 채로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늦게 문을 두드려요? 성훈 오빠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안전고리 풀어서 와야 얘기 좀 해야겠어. 너무 늦었어요. 내일 얘기하면. 안 될까요? 사실 주말에 두 분께 가져다 드리려던 정보가 있는데 내일? 성훈 오빠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일은 없어. 은행에서 전화 왔어. 네가 도와주기엔 너무 이기적이어서 우리 그 집 놓쳤다고.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가 어깨로 문을 세게 밀어 안전고리가 부서졌습니다. 저는 성훈 오빠가 아파트로 밀고 들어오자 뒤로 비틀거리며 물러섰습니다. 나리, 언니는 창백하지만 단호한 표정으로 그를 따라 들어왔습니다. 성훈 오빠, 당장 나가요. 저는 휴대폰을 잡으려 애쓰며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하려 했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는 제 손에서 휴대폰을 낚아채방 건너편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이 중에 제대로 된 건 아무것도 없어. 네가 우리에게, 네 언니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해? 전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저는 뒤로 물러서며 항의했습니다. 단지 오빠네 보증인이 되는 재정적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두 분 상황에 더 잘 맞을 수 있는 대안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저는 식탁 위에 서류철을 가리켰습니다. 성훈 오빠는 제 시선을 따라가더니 그곳으로 걸어가 내용물을 훑어보았습니다. 더 싼 집,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프로그램,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네가 우리한테 자선을 베푼다고 생각해? 네, 그 거만한 해결책 따위? 그는 서류철을 집어 벽에 던져버렸고 종이들이 거실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성훈 오빠, 제발. 나리 언니가 마침내 말했지만 그를 제지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자. 쟤는 자기 선택을 한 거야. 아니, 난 제가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이해하게 만들고 싶어. 성훈 오빠가 고집을 부리며 다시 저에게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부동산 중개인이 우리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매도인이 다른 제안을 수락했대. 왜 그런지 알아. 우리 대출 승인이 나길 기다리다. 지쳤기 때문이야. 네가 그냥 서류에 서명만 했더라면 몇 주 전에 확보됐을 대출인데 말이야. 그의 얼굴이 제 얼굴 몇 인치 앞까지 다가왔고 소리칠 때마다 침이 튀었습니다. 술 냄새도 났습니다. 집을 잃으셨다니 유감이에요. 저는 상황을 진정시키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집도 있을 거고 보증인 없이 감당할 수 있는 더 좋은 집도 있을 거예요. 감당? 성훈. 오빠의 웃음은 추악했습니다. 네가 우리 재정에 대해, 우리가 뭘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 안다고 생각해? 사실 몇 가지는 알아요. 제 두려움이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도 초과도엔 신용카드들이랑 추심 중인 개인 대출, 그리고 오빠의 이전 주택담보대출 불이행 기록에 대해서도요.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네가 내 재정 기록을 들여다볼 권리는 없어. 수억 원을 보증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저에겐 그럴 권리가 충분히 있었어요. 저는 반박했습니다. 나리 언니는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제 재정적 미래를 담보로 저를 압박하기 전에 언니에게 말했어요. 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바뀐 언니를 보았습니다. 언니, 알고 있었어. 쟤랑 말하지 마. 성훈 오빠가 으르렁거리며 우리 사이에 섰습니다. 이건 너랑 나 사이의 문제야, 이제.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를 돌아 언니를 보려 애쓰며 주장했습니다. 언니가 모르고 있다면 진실을 알 자격이 있어요. 이건 단순히 집 문제가 아니에요. 성훈 오빠는 숨겨온 심각한 재정 문제가 있다고요. 닥쳐. 성훈 오빠가 포효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의 손이 뻗어 나와 저를 벽으로 세게 밀쳤습니다. 제 뒤통수가 쿵 하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벽에 부딪혔고 순간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성훈 오빠, 나리 언니가 숨을 헐떡였지만 개입할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벽에서 벗어나려고 애썼지만 성훈 오빠는 제 어깨를 잡고 다시 벽으로 밀쳤습니다.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오른쪽 어깨에서 무언가 어긋나면서 고통이 폭발했습니다. 저는 고통의 비명을 질렀고 그것이 그를 더욱 격분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우리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지?
완벽한 신용점수에 그 책임감 있는 직업까지. 그가 으르렁거렸습니다. 그의 얼굴이 제 코앞에 있었습니다. 항상 판단하고 항상 네가 최고라고 생각하지. 저는 본능적으로 얼굴을 보호하기 위해 멀쩡한 팔을 들었지만 그는 제 손목을 잡아 고통스럽게 비틀었습니다. 그만해요. 아프단 말이에요. 저는 언니를 향해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나리 언니 제발 도와줘. 다음에 일어난 일은 움직임과 고통의 흐릿한 연속이었습니다. 성훈 오빠의 주먹이 제 얼굴을 강타했고 그 충격은 두개골을 통해 충격파를 보냈습니다. 입술이 터지면서 피맛이 났습니다. 또 다른 타격이 광대뼈를 때렸고 무언가 으스러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얼굴을 따라 따뜻한 액체가 흐르기 시작했고 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탈골된 어깨는 몸 전체에 고통의 파도를 보냈습니다. 눈물로 흐려진 시야를 통해 저는 나리 언니가 얼어붙은 차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그녀의 동생을 폭행하는 동안 그녀는 입을 가린 채 그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멀쩡한 팔로 그녀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언니, 제발. 저는 애원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움직여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성훈 오빠, 그만해. 가자. 저를 돕기 위해서도 그를 막기 위해서도 아닌 그저 떠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훈 오빠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뒤로 물러서서 뉘우침보다는 경멸의 눈빛으로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네가 자초한 일이야. 그가 뱉어냈습니다. 그들이 문으로 향할 때 저는 간신히 말을 쥐어짰습니다. 나리 언니, 어떻게 오빠가 이렇게 하도록 내버려 둘 수 있어? 제 언니는 문간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제가 알아볼 수 없는 가면 같았습니다. 제 언니의 얼굴을 한 그 낯선 사람은 저를 차갑게 바라보며 저를 평생 괴롭힐 그 말을 했습니다. 그냥 보증만 서줬으면 됐잖아. 그리고 그들은 떠났습니다. 제가 평생 가장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채 제 아파트 바닥에 피를 흘리며 남겨두고 육체적 고통은 극심했지만 제가 사랑했던 언니가 제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 저를 돕는 대신 제 공격자의 편에 서기로 선택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의 산산조각 난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파트 바닥에 얼마나 오래 누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충격과 고통의 파도 사이를 오갔습니다. 얼굴에서 나온 피가 제 옆에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고 조금만 움직여도 탈골된 어깨를 통해 번개 같은 고통이 뻗쳤습니다. 제 휴대폰은 성훈 오빠가 던져버린 곳에 산산조각 난 채로 놓여 있어 도움을 청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생존 본능이 고통을 이겼습니다. 저는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왼팔만 사용해서 저는 현기증과 메스꺼움의 파도를 이겨내며 벽에 기대앉는 데 성공했습니다. 초점이 맞았다 흐려졌다 하는 아파트 안에서 제 선택지를 가늠했습니다. 제 이웃들은 대부분 혼자 사는 젊은 직장인들이었습니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소리를 지르는 것이 효과가 있을 수 있었지만 제 상태로 충분한 소리를 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집 전화는 휴대폰만 사용하면서 몇 달 전에 끊었습니다. 유일하게 가능한 선택은 어떻게든 차까지 가서 약 15분 거리에 있는 부모님 댁으로 운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움직임은 고통 속에서의 사투였습니다. 폭행 중에 떨어진 가방까지 기어가서 열쇠를 찾았을 때 안도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일어서려다 거의 정신을 잃을 뻔했고 어지러운 방이 안정될 때까지 이를 악물고 몇 분 동안 벽에 기대야 했습니다. 2층 아파트에서 주차장까지 가는 여정은 고통과 결단의 악몽이었습니다. 난간은 왼손으로만 잡을 수 있었고 이는 옆으로 고통스러운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무릎이 풀려 2번이나 넘어질 뻔했습니다. 차에 도착했을 때 제 블라우스는 피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탈골된 어깨와 아마도 뇌진탕 상태에서 한 손으로 운전하는 것은 위험했지만 다른 대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붓지 않은 한쪽 눈으로 도로에 집중하며 천천히 운전했습니다. 모든 신호등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도로의 모든 요철이 몸 전체에 새로운 고통에 파도를 보냈습니다. 저는 의식을 잃지 않기 위해 계속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거의 다 왔어. 몇 블록만 더. 깨어있어. 계속 운전해. 거의 다 왔어. 15분 거리는 고통과 방향 감각 상실과 싸우며 조심스럽게 운전하느라 거의 40분이 걸렸습니다. 마침내 부모님 댁 골목으로 들어섰을 때 안도감이 저를 거의 압도했습니다. 현관 불빛은 제 가장 어두운 순간에 안전에 등대었습니다.
저는 부모님 집 진입로에 아무렇게나 주차하고 현관문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던 시도는 문틀에 기대 쓰러지는 것으로 끝났고 제 힘은 마침내 다했습니다. 저는 힘없이 문을 두드렸고 그들의 하얀 문에 피 묻은 자국을 남겼습니다. 현관 불빛이 고통스럽게 밝아지는 것 같았고 문 너머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아빠. 저는 간신히 속삭였습니다. 저예요. 문이 활짝 열렸고 저를 본 부모님의 얼굴이 공포로 변하는 모습을 저는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어머니의 비명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서아야, 맙소사, 무슨 일이니? 제 다리가 마침내 풀리면서 아버지의 강한 팔이 저를 잡았습니다. 성훈 오빠가 부어오른 입술 사이로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를 때렸어요. 언니는 지켜보고 있었고요. 그것이 제가 완전히 쓰러지기 전에 내뱉은 전부였습니다. 어린 시절 집의 안전함이 마침내 제가 고통과 충격에 굴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가 필사적으로 펠길구에 전화하는 동안 저는 바닥에 부드럽게 눕혀지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제 딸이 폭행당했어요.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피를 심하게 흘리고 있고 어깨가 탈골된 것 같아요. 제발 서둘러 주세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분노와 두려움으로 굳어 있었고 그는 제 옆에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제 머리를 받쳤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니, 서아야? 성훈이가 그랬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려 했지만 그 움직임은 두개골을 통해 새로운 고통을 쏘아 올렸습니다. 보증,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안 서준다고? 해서 세상에, 어머니가 흐느끼며 우리 옆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을 거의 알아볼 수가 없어. 구급차를 기다리는 시간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제 얼굴에 차가운 수건을 대주셨고 아버지는 저를 의식 있게 유지하려고 계속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마침내 구급차의 번쩍이는 불빛이 방을 빨갛고 파란색의 맥동으로 비추었습니다. 구급대원과 함께 경찰관 2명이 도착했습니다. 의료팀이 제 부상을 평가하기 시작했을 때 한 경찰관이 제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님,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전문적이었습니다. 박성훈이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제 형부예요.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피스텔에서요. 약 1시간 전에요. 경찰관의 얼굴은 제 부상의 정도를 보며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직접 운전해서 오셨다고요? 저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에, 그는 중얼거리다 말을 고쳤습니다. 정말 대단한 정신력이시네요, 선생님. 정식 진술이 필요하겠지만 먼저 치료부터 받으시죠. 구급대원들이 저를 들것으로 옮길 때 저는 그 경찰관이 파트너에게 조용히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고해. 특수상해, 부상 정도로 보아 살인미수 가능성도 있어. 용의자는 피해자의 형부인 박성훈. 구급차를 타고 가는 길은 고통과 의료 용어의 흐릿한 연속이었습니다. 수액, 혈압, 저하, 안화 골절 가능성, 탈골된 어깨, 뇌진탕 프로토콜. 그들은 저를 완전히 의식불명으로 만들지는 않으면서도 세상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진통제를 투여했습니다. 응급실에서는 의료 전문가팀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엑스레이는 어깨 탈골을 확인했고 약물에도 불구하고 어깨를 맞추는 시술은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제 얼굴은 여러 바늘을 꿰매야 했고 안과 의사는 안화골 골절로 인한 오른쪽 눈의 잠재적 손상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의료적 혼란 속에서 현우 씨가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경찰 제복을 입은 그의 얼굴은 제 상태를 보고 잿빛이 되었습니다. 그는 제 문자를 보고 근무를 마치자마자 바로 온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서아야, 그가 제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네 메시지를 봤지만 사고 현장을 처리하고 있었어. 시간이 나서 전화하려고 했을 땐 받지 않았고. 오빠 탓 아니야. 저는 부어오른 입술로 간신히 말했습니다. 그의 전문가다운 태도가 무너지고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았지만 그는 곧 눈을 깜빡여 그것을 감추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들이 내 동료들이야. 이미 성훈 씨를 찾고 있어. 진술할 때 내가 나가 있을까? 아니면 같이 있어줄까? 있어줘. 제가 속삭였습니다. 제발 같이 있어줘. 제 초기 진술을 받은 형사는 동정심이 많았지만 철저하게 공격의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했습니다.
제가 나리 언니의 반응과 그녀의 마지막 말을 설명했을 때 그의 펜은 메모장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선생님의 언니가 폭행 전체를 목격하고도 개입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고요? 네, 저는 확인했습니다. 배신감은 여전히 생생하고 날 것 같았습니다. 언니는 지켜보다가 그와 함께 떠났어요. 부모님은 제가 그들의 집에 도착했을 때 제 상태에 대한 진술을 마친 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억제된 분노로 굳어 있었고 어머니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의사들과 이야기하고 뇌진탕으로 인한 관찰을 위해 제가 하룻밤 입원하도록 조치했으며 모든 것을 처리하겠다고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진통제가 마침내 저를 잠으로 이끌었을 때 저는 현우 씨가 병실에서 부모님과 조용히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정 불화를 넘어섭니다. 그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폭력의 수준, 그녀의 아파트로 찾아간 계획성, 사실상 침입한 것까지 우리는 심각한 중범죄 혐의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리는 어머니가 갈라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딸이 이 일이 일어나는 걸 보고 아무것도 안 했다니. 그녀에게도 혐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우 씨가 암울하게 대답했습니다. 최소한 범죄 신고 불이행, 어쩌면 사후 공범죄까지도요. 어떻게 우리가 이걸 보지 못했을까? 아버지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공허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가 어떤 인간인지 놓쳤을까? 가해자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얼굴을 보이는 대능숙합니다. 현우 씨가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재정적 절박함은 근본적인 통제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제가 약물에 취해 잠이 들면서 멀어졌습니다. 제 마지막 의식적인 생각은 단 하룻밤 사이에 제 인생이 얼마나 완전히 산산조각 났는지, 그리고 제가 평생 사랑했던 언니가 제가 피 흘리는 것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지켜보는 낯선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경이로움이었습니다. 폭행 다음 날 아침, 병원의 차가운 형광등과 소독약 냄새, 그리고 일어난 일의 완전한 현실이 저를 덮쳤습니다. 제가 깨어났을 때 부모님은 이미 와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방문객 의자에서 졸고 계셨고 아버지는 창가에 서서 화상 같은 분노를 억누르는 남자의 굳은 자세로 밖을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제 생체 신호를 확인하고 얼굴에 드레싱을 갈아주었습니다. 그녀가 작은 거울을 들어주었을 때 저는 거울에 비친 사람을 거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른쪽 눈은 완전히 부어 감겼고 광대뼈를 가로지르는 짙은 보라색 멍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눈썹과 위십술에는 꿰맨 자국이 지그재그로 나 있었습니다. 얼굴이 너무 부어서 제 자신의 기괴한 캐리커처처럼 보였습니다. 붓기는 며칠 안에 상당히 가라앉을 거예요. 간호사가 친절하게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봉합을 아주 잘 해주셨어요. 흉터는 최소화될 거예요. 흉터.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언니의 배신을 상기시키는 물리적인 흉터를 갖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 생각에 새로운 눈물이 솟아났고 얼굴의 상처를 따갑게 했습니다. 오전 중반에 2명의 경찰관이 도착했습니다. 우리 관계를 고려한 이해 충돌을 피하기 위해 현우 씨는 아니었습니다. 한 명은 자신을 가정폭력 전담반의 서지수 형사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녀의 파트너인 박경희는 위압적인 체격과 대조되는 친절한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서아 씨, 힘드시겠지만 어젯밤 일어난 일에 대해 정식 진술을 받아야 합니다. 서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부상 사진도 찍어야 하고요. 다음 1시간 동안 저는 성훈 오빠가 문을 두드리던 순간부터 그들이 저를 피 흘리게 내버려두고 떠나기 전 언니의 마지막 파괴적인 말까지 폭행의 모든 세부 사항을 되풀이했습니다. 박경희는 카메라로 제 부상을 기록했고 제 어깨와 얼굴에 광범위한 멍을 촬영하면서 턱을 꽉 다물었습니다. 성훈 오빠는 아직 못 찾았나요? 제가 그들이 끝났을 때 물었습니다. 서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요. 하지만 그들의 아파트와 언니분의 직장에 경찰관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의 차량에 대한 수배령도 내려졌고요. 찾을 겁니다. 그리고 제 언니는요? 경찰관들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언니분과도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사건에서 그녀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 아버지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열쇠 수리공이 오늘 내 오피스텔 잠금 장치를 바꾸고 있어. 퇴원하면 더 영구적인 방법을 찾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지낼 거다.
아빠, 엄마랑 아빠한테 그렇게 폐를 끼칠 수는 없어요. 이건 토론할 문제가 아니야, 서아야.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네가 어디 사는지 알아. 그가 구금될 때까지 너는 혼자 지낼 수 없어. 그의 보호 본능은 저를 거의 무너뜨릴 뻔했습니다. 제가 맡고 있을 때 이 보호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왜 나리 언니는 이 걱정의 아주 작은 부분조차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다음, 며칠은 의료평가, 통증 관리, 공식 서류 작업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팔에 깁스를 하고 진통제와 항생제 처방전, 그리고 뇌진탕 회복 지침을 받고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검찰청에서는 기소에 대해 연락해왔고 폭행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폭력은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부장검사가 병문안 중에 설명했습니다. 국가는 가족관계와 상관없이 폭력적인 범죄자를 기소할 공익이 있습니다. 부모님 댁에서 지낸 지 셋째 날, 경찰이 마침내 시 외곽 30마일 떨어진 모텔에서 성훈 오빠를 체포했습니다. 나리 언니도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 소식은 상반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가 구금되었다는 안도감, 하지만 제 언니가 제가 살아있는지 확인하는 대신 제 공격자와 함께 도망치기로 선택했다는 확인에서 오는 새로운 고통. 예비 심리는 다음 주에 예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엄청난 마음의 고통을 안고 성훈 오빠와 나리, 언니 모두에 대해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경찰 보고서와 의료 기록을 근거로 즉시 이를 승인했습니다. 직장 동료들은 제 회복 기간 동안 원격으로 일할 수 있도록 주선해주는 등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지지해 주었습니다. 몇 달 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들이 저를 위해 모여 식사를 가져다 주고 병원 예약에 차를 태워주었습니다. 현우 씨는 모든 자유 시간을 제 곁에서 보냈고 그의 한결같은 존재는 제 무너진 안정감의 위안이 되었습니다. 예비 심리 전날 밤, 어머니는 나리 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와 제가 들을 수 있도록 스피커폰으로 통화했습니다. 엄마, 일이 너무 커졌어. 나리 언니의 목소리는 가늘고 절박했습니다. 성훈 오빠가 실수를 했지만 서아가 이걸 너무 부풀리고 있어. 고소를 취하해야 해. 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그녀가 대답했을 때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실수? 내 남편은 네 동생 집에 침입해서 입원할 정도로 심하게 때렸어. 네가 피 흘리는 동생을 바닥에 내버려둬서 뇌진탕과 어깨 탈골 상태로 우리 집까지 운전해왔다고. 엄마는 이해 못해. 나리 언니가 애원했습니다. 성훈 오빠는 이 일로 직장을 잃었고 우린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어. 그리고 서아는 목숨을 잃을 뻔했어. 아버지가 폭발했습니다. 그가 제 얼굴에, 몸에 무슨 짓을 했는지 봤어? 내 동생은 안외 영구적인 손상을 입을 수도 있다고. 보기 안 좋은 건 알아요. 나리 언니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서아가 고소를 취하하면 성훈 오빠는 분노 조절 상담을 받을 거예요. 우리 모두 가족으로서 이걸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런 폭력을 가볍게 무시하는 태도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나리야, 내 말 잘 들어. 내 남편은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어. 그는 감옥에 가야 해. 네가 그가 한 짓 이후에도 계속 그를 지지한다면 너는 더 이상 내 딸이 아니야. 뒤따른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습니다. 나리 언니가 마침내 말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누구를 선택했는지 알겠네요. 서아가 정신 차리지 않는 한 다시는 연락할 생각 마세요. 전화는 끊겼고 우리는 충격적인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전화를 내려놓으며 손을 떨었습니다. 그녀가 흐느끼기 시작하자 아버지가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둘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딸을 키웠을까?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한 걸까? 분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테이블 너머로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성훈 오빠가 몇 년 동안 언니를 조종해온 거예요. 우리가 이제야 그걸 명확히 보게 된 것뿐이에요. 다음 날, 예비 심리는 폭행 이후 처음으로 성훈 오빠와 나리 언니를 보는 자리였습니다. 현우 씨와 부모님이 저를 보호하듯 양옆에 서서 법정에 들어섰을 때 그들의 모습을 보고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성훈 오빠는 변호사 옆에 일부러 너무 커 보이는 양복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도 자신을 더 작고 덜 위협적으로 보이게 하려는 의도였을 겁니다. 나리 언니는 그의 바로 뒤에 앉아 원망의 가면을 쓴 얼굴이었습니다. 법원 직원이 혐의를 낭독했을 때
상황의 심각성이 마침내 성훈 오빠의 얼굴에 드러나는 듯 했습니다. 특수상해, 주거침입, 협박, 강요미수. 그의 변호사는 성훈 오빠가 도주 위험과 사회에 대한 위험을 제기한다는 검사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주장하며 보석을 요청했습니다. 판사는 GPS 모니터링과 전화 제 가족과의 접촉 금지 명령을 포함한 엄격한 조건으로 보석금을 1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성훈 오빠가 보석 절차를 밟기 위해 끌려나갈 때 나리 언니는 법정 건너편에서 제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시선에는 뉘우침이 없었고 오직 차가운 비난만이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가족을 파괴한 사람인 것처럼. 법원 밖에서는 경찰 기록을 통해 사건을 알게 된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들의 카메라로부터 저를 가렸고 현우 씨는 제가 차에 타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날 저녁 지역 뉴스에서는 제 멍든 얼굴이 그들이 가족 간의 금전 분쟁이라고 부른 사건에서 폭발한 폭력의 증거로 등장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제 신체적 상처가 아물기 시작하면서 정신적 충격은 심화되었습니다. 저는 신체적 트라우마와 가족의 배신을 전문으로 하는 심리상담사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로 진단하며 언니의 배신이 신체적 공격의 트라우마를 복합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암묵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해를 입히거나 해를 입도록 허용할 때 그것은 세상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우리의 근본적인 능력을 손상시킵니다.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회복 과정은 사건 자체로부터의 치유뿐만 아니라 안전과 신뢰에 대한 감각을 재건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성훈 오빠의 변호사는 제 변호사에게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제가 피해자 진술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성훈 오빠가 더 가벼운 단순 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거절했습니다. 제 자신의 치유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성훈 오빠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적절한 결과를 마주하도록 하기 위해 완전한 진실이 기록에 남아야 했습니다. 재판 날짜가 다가오면서 나리 언니의 압박은 심해졌습니다. 그녀는 우리 부모님에게 제가 한 번의 나쁜 순간 때문에 가족을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제 친구들에게 연락하여 저를 앙심을 품고 부상을 과장하는 사람으로 묘사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실패하자 그녀는 어느 날 밤 늦게 부모님 댁에 나타나 히스테리를 부리며 저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버지는 경찰에 전화하여 그녀가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관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나리 언니가 문을 두드리며 제가 자기 인생을 망쳤다고 소리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보호명령 위반으로 인한 그녀의 체포는 이미 산산조각. 난 우리 가족의 마지막 균열이었습니다. 재판 자체는 다행히도 짧았습니다. 증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제 의료 기록, 부상 사진, 제 증언,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성훈 오빠가 강압 없이 침입하고 나리 언니가 그를 따라 들어가는 모습이 담긴 제 오피스텔 복도의 보안 카메라 영상. 검찰은 또한 성훈 오빠의 재정적 기만에 대한 증거, 즉 그가 제 보증을 확보하려는 절박한 시도를 촉발한 숨겨진 부채와 이전 주택담보대출 불이행 기록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증언할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공격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성훈 오빠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나리 언니가 앉아있는 곳으로 고개를 돌려 제가 피 흘리며 누워있을 때 그녀가 제게 한 마지막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냥 보증만 서줬으면 됐잖아. 이 냉담함의 폭로의 법정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성훈 오빠의 변호사는 이 사건을 재정적 스트레스해 있던 모범 시민의 일시적인 통제 상실로 묘사하려 했습니다. 이 전략은 검찰이 경찰에 신고된 적 없는 성훈 오빠의 이전 분노 사건들에 대한 증거를 제시했을 때 화려하게 실패했습니다. 배심원단은 3시간도 채 안 되어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2주 후 선고 공판에서 판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성훈 피고인, 당신은 당신을 위해 재정적 위험을 감수하기를 거부한 가족 구성원에게 잔인한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뉘우침을 보이지 않았으며 법원은 특히 당신의 행동을 축소하려는 시도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당신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성훈 오빠가 수갑을 차고 끌려나갈 때 나리 언니의 비통한 울음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편의 폭력으로 인한 흉터를 여전히 안고 있는 그녀의 동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흉터를 입힌 남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부정하려 애썼던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언니는 사라졌고 제가 더 이상 알지 못하고 제 인생에 원하지 않는 누군가로 대체되었습니다. 법원 밖에서 저를 지지해준 부모님, 현우 씨, 그리고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저는 기자들의 카메라를 당당하게 마주했습니다. 제 흉터는 눈에 띄게 드러나 견뎌낸 폭력과 성취된 정의 모두에 대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선고 6개월 후 물리치료로 어깨 기능은 대부분 회복되었지만 특정 움직임은 여전히 욱신거리는 통증을 유발했습니다. 성형외과 의사는 얼굴 흉터를 최소화하는 놀라운 작업을 해냈지만 오른쪽 눈썹 위와 입꼬리의 가느다란 흰선은 그날 밤에 눈에 보이는 상기물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볼 수 없는 더 깊은 상처들은 더디게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24시간 보안과 거주자층에 대한 공공 접근이 없는 보안 건물에 새 아파트를 찾는 것을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두려움 속에 살고 싶지 않아 그런 극단적인 조치에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제 상담사는 두려움과 신중한 예방의 차이를 이해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신체적 안전을 만드는 것은 당신의 치유 여정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녀는 우리 주간 세션 중 하나에서 설명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트라우마를 처리하는 동안 당신의 몸이 필요로 하는 안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악몽은 매일 밤에서 아마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예상치 못한 노크 소리에 놀라거나 누군가 흥분해서 목소리를 높일 때 움찔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들은 꾸준한 치료와 주변 사람들의 변함없는 지지를 통해 힘들게 얻은 작은 승리들이었습니다. 현우 씨는 회복 과정 내내 저의 버팀목이 되어주었고 결코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항상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위기를 통해 깊어졌습니다. 그의 인내와 이해심은 제 치유를 위한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재판 3개월 후 그가 호숫가 오두막으로 주말 여행을 깜짝 선물했을 때 저는 공격 이후 처음으로 진정으로 긴장을 풀 수 있었습니다. 네가 자랑스러워. 우리가 호수 위로 지는 해를 보며 앉아있을 때 그가 말했습니다.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말이야. 네 강인함은 매일 나를 놀라게 해. 제 경력은 제 회복에 또 다른 닻이 되었습니다. 재판 2개월 후 저는 예상치 못한 승진으로 운영이사가 되었고 이 직책은 더 큰 책임감과 함께 치료 약속을 계속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날들에 저를 위해 뭉쳤던 동료들은 이 전문적인 발전을 제 전진의 또 다른 단계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나리 언니는 제 인생에서 복잡한 부재로 남아 있었습니다. 성훈 오빠의 선고 후 그녀는 파트타임 수입만으로는 아파트를 유지할 수 없어 친구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최소한의 연락만 유지하는 어머니에 따르면 나리 언니는 성훈 오빠가 수감된 지 3개월 만에 그들의 재정 상황의 현실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되자 마침내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어느 비 오는 화요일 오후 저는 그녀의 필체가 담긴 편지를 받았습니다. 몇 분 동안 저는 그것을 열면 제 치유에 진전이 될지 후퇴가 될지 확신할 수 없어 그냥 들고만 있었습니다. 결국 호기심이 이겼습니다. 서아야, 편지는 시작되었습니다. 용서를 기대하지 않아. 용서를 구할 자격이 있는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네가 이걸 알아줬으면 해. 나 지금 상담받고 있어. 내 상담사는 내가 감정적으로 학대적인 관계에 있었고 그로 인해 내 사고방식과 충성심이 왜곡되었다고 말해. 그게 그날 밤 내가 한 일이나 하지 않은 일에 대한 변명이 될 수는 없어. 어떤 것도 그걸 변명할 수는 없어. 단지 내가 어떻게 내 동생이 다치는 걸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 만약 언젠가 얘기하고 싶다면 언제든 환영이야. 그렇지 않더라도 이해해. 어쨌든 미안해. 나리. 편지는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제 일부는 너무 늦었다며 무시하고 싶었습니다. 편지의 다른 한편으로는 그토록 심오한 도덕적 실패를 인정하는 데 필요한 용기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상담 시간에 그 편지를 제 심리 상담사 선생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선생님은 편지를 다 읽으신 후 물으셨습니다. 이 편지를 읽으니 어떤 기분이 드세요? 혼란스러워요. 저는 인정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언니가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제가 어릴 적 알던 그 언니가 아직 어딘가에 남아있다고 믿고 싶어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과연 언니를 다시 믿을 수 있을지 심지어 믿으려고
노력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조차 모르겠어요. 화해는 의무가 아니에요. 선생님은 제게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건 선택이죠. 그리고 그 선택은 가족의 기대나 죄책감이 아니라 서아 씨의 치유에 도움이 되는 것을 기반으로 내려져야 해요.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건 언니의 시간이 아니라 서아 씨의 시간에 맞춰야 합니다. 저는 당장 답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억지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제 복잡한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시간을 제 자신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제 인생에서 새롭게 설정하는 법을 배우고 있던 여러 경계선 중 하나였습니다. 부모님 역시 각자의 치유 여정을 겪고 계셨습니다. 가족의 균열은 부모님께서 자신의 양육 방식, 가치관, 심지어 자식들에 대한 이해까지 되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부모님은 위기에 처한 성인 자녀를 둔 부모들을 위한 지지, 모임에 나가기 시작하셨고 그곳에서 위안과 공감, 지혜를 얻으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가족이란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단다. 어느 날 저녁 부모님 댁에서 조용한 식사를 하던 중 아버지가 회상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지지란 때로는 아프더라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라는 걸 이해하게 됐어. 어머니가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우리가 성훈이에 대한 위험 신호를 보지 못한 건 평생 후회하겠지만 네가 이 모든 일을 헤쳐나간 방식이 정말 자랑스럽구나, 서아야. 네가 진짜 강인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줬어. 자신감을 되찾으면서 저는 제가 배운 것을 나누고 싶은 마음에 이끌렸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6개월 후 저는 동네 주민센터에 연락해 여성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 워크숍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워크숍의 초점은 자기 보호의 한 형태로서의 경제적 자립이었습니다. 비상금 마련부터 연대 보증 및 공동명의 계좌의 법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까지 모든 것을 다루었습니다. 첫 워크숍에는 30명이 참여했습니다. 세 번째 원래 모임에서는 70명이 넘는 여성을 수용하기 위해 더 큰 장소로 옮겨야 했습니다. 참가자 중 일부는 지역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에서 오셨고 다른 이들은 학생이거나 직장인이었습니다. 공통점은 안전과 독립으로 가는 길로서 금융지식에 대한 열망이었습니다. 네 번째 워크숍에는 현우 씨가 참석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워크숍이 끝나고 제가 자료를 정리하고 있을 때 그가 손에 작은 벨벳 상자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엄청 근사한 프로포즈를 계획하려고 했어. 그가 평소와 달리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당신이 자신의 고통을 소명으로 바꾸는 모습을 보면서 당신과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말을 더는 하루도 미룰 수가 없었어요. 반지는 심플하면서도 우아했고 클래식한 디자인의 다이아몬드 하나가 박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소중히 여기게 된 모든 것을 상징했습니다. 명료함, 강인함, 그리고 압력을 이겨내고 드러나는 영원한 아름다움. 제 즉각적인 본능은 예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반응적으로 결정하기보다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제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생각해볼 시간을 좀 줄 수 있을까요? 저는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오빠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다만 제가 두려움이나 의존심이 아니라 올바른 이유로 예라고 말하고 있는지 확신하고 싶어서요. 그의 미소는 이해심으로 가득 차 부드러웠습니다. 필요한 만큼 얼마든지 시간을 가져요. 당신이 대답할 준비가 되었을 때 이 질문은 여전히 여기 있을 테니까. 2주 후 건강한 관계와 반응적인 관계 선택에 대해 상담사 선생님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깊이 성찰한 끝에 저는 제 새 오피스텔에서 저녁을 먹으며 그에게 답을 주었습니다. 그 예라는 대답은 두려움이나 필요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강인함과 진정한 선택의 자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봄이 여름으로 바뀔 무렵 저는 제 워크숍에 참석했던 분들이 계시던 바로 그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저는 제 이야기와 비슷한 사연을 가진 여성들과 함께 앉아 실질적인 조언뿐만 아니라 생존과 재건이 가능하다는 살아있는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배운 가장 힘든 교훈은 가족이 혈연이나 의무로 정의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어느 모임에서 제가 한 그룹에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당신을 위험에 빠뜨리기보다 보호하고
당신의 경계를 침범하라고 요구하기보다 존중하며 자신의 욕망만큼 당신의 안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폭행이 있었던 바로 그날로부터 1년 후 저는 욕실 거울 앞에 서서 제 흉터를 제대로 바라보았습니다. 신체적 흔적은 상당히 희미해졌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눈썹 위의 선을 부드럽게 따라 그려보았습니다. 더 이상 그것을 피해자의 낙인으로 보지 않고 생존의 증거로 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현우 씨와 저는 제 오피스텔에서 작은 저녁 파티를 열었습니다. 한때 침해당했던 공간을 의도적으로 되찾는 행위였습니다. 제 회복을 지지해준 부모님과 가까운 친구들, 동료들이 함께했습니다. 나리 언니는 눈에 띄게 자리에 없었지만 저는 마침내 그 전주에 언니의 편지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조만간 커피 한잔 하자고 제안하면서요. 어떤 새로운 관계가 가능할지 모를 작은 문을 연 셈입니다. 우리가 축배를 들기 위해 잔을 들었을 때 저는 제 주위에 있는 이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사랑과 지지가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준 제가 선택한 가족이었습니다. 여정은 혹독했고 상실은 깊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유대감에 둘러싸여 그곳에 서 있는 동안 저는 트라우마 속에서 피어난 소중한 지혜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지키는 경계선과 우리를 다시 세우는 용기,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사랑을 위하여 제가 건배사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제게 보여준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나중에 손님들이 떠나고 현우 씨가 뒷정리를 도와줄 때 그는 제가 잠시 조용히 생각에 잠긴 것을 보고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괜찮은 것 이상이에요. 저는 소리내어 깨달았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후 처음으로 진심으로 평화로워요. 모든 것이 완벽해서도 모든 상처가 치유되어서도 아니에요. 이제는 무엇이 무너지든 중요한 것을 지키고 현명하게 선택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제 자신을 믿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가족의 기대와 자신의 안녕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던 적이 있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자기 돌봄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치유와 변화에 더 많은 여정을 듣기 위해 구독을 고려해주세요. 그리고 비슷한 가족의 압박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이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이 그들이 덜 외롭다고 느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정한 강인함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데 있습니다.